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.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테무, 알리익스프레스, 야, 중국 이커머스의 약진이 대단합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중국 내에서는 석유 산업 환경까지 좌지우지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교수님 혹시 테무에서 물건 사보셨어요? 저는 알리 많이 씁니다. 저는 이제 테무에서 물건 몇 번 예, 사봤거든요. 근데 뭐 이만큼 뭐 대용량으로 옷걸이를 사거나 뭐 예, 수납용품 같은 거 이런 걸 사봤는데 이제 대부분 이 중국산 그 초저가 제품은 이제 범용 플라스틱,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범용 네, 플라스틱을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쉬인 이 패션 플랫폼 있잖아요. 거기 쉬인에서 파는 저렴한 의류도 대부분 이제 화학 섬유로 만들어지고 예, 또 이제 포장재 그것도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이 사용이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거 만드는 원료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? 아, 다 석유죠. 네, 석유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네, 겁니다. 그래서 최근 중국의 석유 소비가 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나 뭐 트럭 발전기 같이 뭐 좀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연료용으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예, 플라스틱 만드는 그 화학 공급 원료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. 음,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의 약 90%가 예, LPG, 에탄올, 나프타 등의 화학물질 공급 원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. 뭐 휘발유나 뭐 제트 연료, 등유 이런 부분 항목으로 보면 변화가 거의 없어요. 예, 네, 근데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중국 곳곳에서 석유화학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. 공장 가동률도 지난해 1월 이후에 크게 반등하면서 죽어가던 산업을 테무가 살렸다. 뭐 저가 음. 이커머스가 업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도대체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? 그거를 가늠하려면 뭐 테무, 알리, 쉰 이런 곳의 고객이 얼마나 늘었냐, 요거를 조금 가늠해 보는 게 더 쉽습니다. 그렇겠죠? 네, 대표적으로 테무만 보면 월간 사용자가 현재 1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. 예, 근데 사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그런 선진국 경우에는 필수 내구재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어서 추가적인 소비력이 좀 제한적이거든요. 그런데 미국 이용자 수가 거의 뭐 9개월 만에 5천만 명까지 상승을 했다. 이런 걸 보면 이제 새로운 소비 동력이 생겼다.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. 네, 현재 물동량을 보면 테무와 쉬인, 알리바바 등을 모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 합쳐가지고 하루에 약 1억 톤 정도 되거든요. 예,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범용 플라스틱 생산량의 1.5% 정도가 됩니다. 예, 여기서 이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포장재, 뭐 식품 용기, 그 배달 용기 같은 거, 아니면 또 섬유, 아니면 장난감, 아니면 또 일회용품 이런 곳에 사용되는 이제 가공이 좀 간단하고 네, 쉽고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인데 기업 세 곳이 서너 곳이 전체 전 세계 그 범용 플라스틱 생산량의 1.5%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. 그렇죠. 네.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마 수백만 개가 될 수도 그럼요. 있는데, 네네.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야, 정말 테무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구나 하고 더 와닿는데 예, 올해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전년 동기보다 7%포인트 증가한 70%를 기록했어요. 예, 그런데 중국 내에서 범용화학 공장 가동률이 무려 같은 기간 동안 20%포인트 증가한 80%로 증가가 됐습니다. 근데 이런 그 석유화학 가동률이 회복되는 시점이 마침 그 미국의 테무가 성장하는 시점과 이렇게 겹친다는 거예요. 아, 네, 중국 원유 수입량도 늘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조한 화학 제품 수출이 더 늘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또 상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서 세계 경제에도 기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, 그런데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이 이렇게 부흥이 된다는 건 환경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리고 일단 중국의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까지 조금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예, 석유화학 기업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예, 중국에서 새로 지은 이런 공장들이 풀 가동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다가 써야 될 만큼 예,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고요. 예,
그다음에 범용 플라스틱 말고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 쓰여지는 이제 고급 플라스틱이라고 하죠. 예. ABS. 고부가 합성 수지 수요도 늘어줘야 됩니다. 우리나라에 그런 생산하는 곳이 많으니까. 그러려면 경기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 그 ABS 생산 가동률은 약세 추세입니다. 네. 또 이와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. 예, 뭐 테무나 알리 같은 저가 이커머스가 알려지면서 괜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세요.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또 사게 돼요. 이것저것 너무 저렴하니까 막 그렇죠. 450원 이러니까 이것저것 괜히 또 사가지고 결국은 이게 플라스틱 과소비로 이어지거든요. 네.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생겼거든요. 음. 물론 이제 이런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건 연료처럼 즉시 태워져서 대기 중에 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. 나중에 이거를 폐기할 때는 그 음. 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예. 있어서 우리가 요거는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렴해서 더 사는 건 좀 막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알겠습니다. 다른 소식도 들어보죠. 얼마 전 투르키예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한 정의개발당이 지고 예.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이 이겼습니다. 오. 37대 35. 예. 그러니까 37%대 35%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이 자리로 놓고 보면 총 81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였는데 공화인민당이 35곳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을 앞지른 건데 네. 여당은 24곳만 차지했는데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15개 지역을 더 잃은 거라고 해요. 네. 주목할 점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이자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. 예. 이스탄불은 그 튀르키예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예요. 경제, 뭐 산업, 상업, 금융, 문화 등의 중심지로 국가 GDP의 한 30% 네. 차지하는 그런 핵심 지역입니다. 한마디로 뭐 작은 국가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스탄불에서 이기는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이기는 것과 같다. 예.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본인 역시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해서 대통령직까지 오를 수 있었고 또 이번에 지금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사람은 이마모올루라는 현재 이스탄불 시장이에요. 네. 이 사람이 이번에 재선이 됐잖아요. 그래서 야 이거 2028년에 있을 대선에 에르도안과 뭐 어쩌면 지금 대적할 수 있는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게 됐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이스탄불 비롯해서 뭐 앙카라, 이즈미르 같은 주요 대도시 5곳에서도 이 제1야당이 시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그렇군요. 지난 5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선에서 네. 에르도안이 승리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쉽게 이길 거라고 다들 예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승패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?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튀르키예의 심각한 경제난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뉴스로 계속 접했지만 튀르키예는 인플레하고 금리의 그 숫자 자체가 네.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. 지난 2월 튀르키예의 인플레가 67%. 67%요? 네, 이것도 이야. 그나마 낮아진 겁니다. 2022년 한 10월까지만 해도 85% 이랬어요. 어마어마하네요. 네. 금리는 어떻게 돼요? 기준금리. 기준금리 현재 50%. 현재 50%. 50%. 이것도 작년 그 대선 전까지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원리와 이제 거꾸로 가는 바람에 예. 물가가 높아질수록 금리를 낮춰야 된다. 그러면서 기억납니다. 계속 금리를 낮췄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 바람에 경제가 이제 최악으로 갔고 리라와 가치도 지난 5년 동안 80% 이상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대선에 성공한 이후에 좀 경제 과외를 받았나 봐요. 그래서 월스트리트 출신의 이 중앙은행장을 앉히면서 이 8.5%였던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그냥 팍팍 올리면서 거의 뭐 10개월 만에 50%가 된 겁니다. 아. 그래도 지금 거의 뭐 70%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. 이번 선거는 그래서 경제난에 시달리는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유권자들이 결국 폭발했다 이런 반응입니다. 그렇군요. 작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에 또 당선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좀 타격이 있겠습니다.
네, 그렇습니다.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그 총리직 맡은 후 헌법을 좀 개헌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까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.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할 때만 해도 야, 이거 중간에 다시 조기 대선 이런 거 치르자고 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2033년까지 쭉 장기 집권할 수 있겠는데, 야, 이거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, 중국의 시진핑, 튀르키예의 에르도안, 야, 이렇게 삼총사, 그 장기 집권 독재 삼총사가 나오겠구나. 이런 얘기들 막 나왔었어요. 네. 근데 물론 이제 지난달 초에 에르도안이 조기 대선에 자기는 나갈 의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시사한 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21세기 술탄의 별명을 가진 에르도안의 집권에 지금 이번 선거가 상당한 타격이 될 만한 결과가 됐죠. 전국 단위 총선, 뭐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에르도안이 진 거예요. 네. 근데 다만 문제는 이 지금 제1야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많아요. 예. 여러 야당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뜻을 모아줘야 되는데 예. 각기 다른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이 야권이 연합전선으로 잘 뭉쳐서 좀 전반적인 반항을 좀 일으켜줘야 하는데 자기 이익만 서로 고집하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에르도안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 한번 살펴보죠. 이 나라에서 요즘 투잡, 쓰리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가요? 바로 그 포르투갈입니다. 예. 이 스페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도 면적이 조금 더 작아요. 요즘 이곳에서 직업을 두세 개 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의 5% 정도라고 합니다. 네. 숫자로 치면 근로자가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5만 명 정도예요. 예. 근데 이 수치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. 2011년이면은 그 당시가 유로존의 경제 위기 있었을 때거든요. 그때 이후에 최대 숫자라는 겁니다. 근데 투잡, 쓰리잡 갖는 사람 중에 90%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고요. 예. 나머지는 뭐 산업, 농업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광 숙소에서 청소부를 하면서 목수로 투잡을 뛰거나 네. 아니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하면서 뭐 다른 곳에 물건 납품 배달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투잡, 쓰리잡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럼 대부분 좀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. 제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포르투갈에 38살의 한 외과 의사, 수술 전문한 외과 의사가 네. 그 병원에서 주 40시간 일하면서 월 2,000유로를 번대요. 이게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? 한 3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받는 거예요. 그래요? 네. 그런데 이것만 하면 그래서 부족하니까 그렇겠죠. 개인 진료소에서 부업을 하면서 추가 추가적으로 2,000유로를 더 벌고 있다.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. 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경기가 엄청 호황이어서 또 기업들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투잡, 쓰리잡이 생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생긴 거네요. 네, 맞아요. 지난해 그 포르투갈 가정 4가구 중에 3가구가 이제 청구서를 받으면 네. 이걸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. 이렇게 응답을 했고 포르투갈 가구의 75%는 음식, 교육, 주거, 교통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을 우려하고 있고 예. 또 그중에 7% 정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네. 근데 포르투갈이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. 예. 월 평균 임금이 1,200유로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75만 원 정도 됩니다. 예. 근데 앞에 그 사례로 말씀드린 외과 의사도 주 40시간 수술해서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예. 어느 정도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임대료가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네.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워진 겁니다. 하하. 포르투갈 수도권 임대료가 3년 만에 50%가 올랐대요. 예. 그리고 7년 만에 가격은 2배가 뛰었다고 합니다. 참. 이 수도인 그 리스본의 그 원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한 1,350유로 정도? 우리 돈으로 한 196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어요. 국민소득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월급이 평균 임금이 175만 원인데 그러니까요. 집값 월세가 196만 원이면 뭐 한 어떻게 달 되는 동안 거지? 벌어도 못 내는 겁니다. 근데 실제 임대료는 이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.
그래서 최근 그 저소득층 주민들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예. 도심 외곽 뭐 공터에 천막촌을 짓거나 아니면은 야외에 텐트를 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살 곳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국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네. 포르투갈 전역에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높은 임대료와 집값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면서 야, 이거 헌법에 명시돼 있는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.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이런 높은 월세와 보증금 감당할 수 있다. 우리 좀 살려달라.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. 네. 포르투갈 임대료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. 어떻게 보면 한 달 월급을 통으로 넣어도 임대료를 못 낼 수준이니까요. 네. 이렇게 뭔가 급격히 오른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일단 2015년에 관광 붐이 시작된 이후에 리스본의 임대료가 크게 치솟은 게 하나 있고 예. 사실 결정적인 거는 그 디지털 노마드 비자입니다. 디지털 노마드 비자요? 네,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2021년에 포르투갈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그 특화 비자를 하나 내놨어요. 네. 이게 뭐냐면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가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포르투갈 밖에 있는 국가의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에서 월 최소 4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그걸 와서 증명을 서류를 내면 우리 포르투갈에 와가지고 한 1년 체류를 할 수 있는 특별 비자를 주겠다. 그렇게 한 거예요. 아이디어는 괜찮았어요. 네. 근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워케이션족이라고 해가지고 예.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한적한 휴양지로 노트북 들고 가서 쉬면서 즐기면서 원격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그럼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포르투갈 해안의 휴양지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. 아. 근데 관광 수입이 좀 제일 큰 포르투갈이 코로나로 수입이 끊겼는데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성공을 하면서 네. 젊고 수입이 많은 근로자들이 이 포르투갈 휴양지에서 돈을 많이 써준 거예요. 네. 지난해 기준으로 리스본에만 약 16,000명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죠. 네. 문제는 이 사람들은 포르투갈 중위 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예. 식료품 가격, 뭐 주거 비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가격을 스물스물 올렸던 거예요. 네. 그래도 사니까. 그래서 그래서 도시 전역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죠. 그래서 결국 기존 거주자들이 내몰리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. 그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. 이런 이유로 아예 나라를 떠나는 사람도 생겼는데 아, 그래요? 네, 지난 1월 포르투갈 이민청에 따르면 39세 미만 그 포르투갈 청년들 중에 한 30% 정도는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. 네. 어찌 보면 포르투갈 정부에서 급한 분 끌려고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일하러 오는 사람들 대거 늘리려다가 야,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네요. 네. 예,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. 지난 월요일이 만우절이었는데요. 네. 해외에도 만우절이 똑같이 있는데 기업들도 이때마다 재미있는 장난을 친다고요. 네, 미국에도 만우절이 똑같이 있어요. 그 에이프릴 풀스 데이라고 하는데 매년 기업들이 좀 우스꽝스러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예. 뭐 SNS 상에서 마케팅을 좀 빙자한 재밌는 장난을 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기업들이 만우절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좀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소셜 미디어에 새로운 팔로워를 좀 모으기 위한 때로는 실제 제품에 대한 어떤 할인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성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. 네. 근데 그중에 올해 나왔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그 세븐일레븐이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이 만우절을 앞두고 우리 새로운 상품이 4월 1일에 출시가 되는데 어떤 맛이 있냐면 뭐 레몬 라임도 있고 뭐 흔한 평범한 맛을 막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네. 마지막 네 번째 신상은 빅 바이트 핫도그 맛 스파클링 워터입니다. 이게 뭐예요? 스파클링 워터인데 핫도그 핫도그 맛? 맛이에요. 핫도그 맛. 근데 이게 보도자를 냈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찾아보니까 예. 케찹과 머스타드가 섞인 상쾌한 음료의 결합. 빵과 같이 드세요. 막 이런 거였어요. 자사 SNS에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이 음료를 시음하게 하는 동영상을 네. 찍어서 올렸는데 직원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거나 바로 물을 마시거나 좀 부장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은 한 입 먹고 패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케빈스 내추럴 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바로 데워 먹을 수 있게 좀 사전 조리된 식품을 파는 업체인데 예.
여기가 이번에 자사식품에서 좀 영감을 얻은 바디케어 제품을 내놨어요. 식품회사인데. 식품회사인데 네. 바디케어 제품을요?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안 BBQ 데오드란트라는 거예요. 그건 또 뭐예요? 그러니까 한국 갈비 향이 나는 데오드란트. 아, 우리 양념통닭에 그 양념으로 데오드란트를 만든다? 네, 갈비 향이 나는 그 겨드랑이에서 갈비 향이 나는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예. 자료를 냈는데 네 정말 어떤 향일지 어떤 사람이 될지 몸에서 그 양념통닭 냄새가 나는 네, 참 그렇습니다. 신기합니다. 네. 그래도 저는 뿌듯하긴 한데요. 그 수많은 향들 중에서 네. 코리안 BBQ라고 했으니 맞아요. 이거는 좀 뿌듯한 점이 있습니다. 네, 너무 또 팔이 안으로 굽은 것 같네요. 네. 하여튼 오늘도 신기반기한 해외 소식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